안녕하세요. 저는 57세 된 박영호라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온갖 인생 역경을 겪었죠.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넉넉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지역 유지셨죠. 땅덩어리도 꽤 되고 그 땅을 여러 이웃에게 소작을 줘서 모자라지 않게 살았습니다. 저는 외아들로 어려서부터 곱게 자랐죠. 다행히 부모님이 똑똑한 분이셔서 그걸 닮았는지 전 어려서부터 책도 많이 읽고 공부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덕에 저는 서울 유학을 했어요. 옛날부터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로 상경에 당시 5손가락에 꼽던 명문대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세련되고 차가워서 아무리 촌놈 티가 덜 나는 저였어도 적응하기가 퍽 어려웠지만 동기들이 살갑게 대해주고 명문대에 다닌다는 자부심이 커서 늘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22살이 되는 해에 군대를 가 무사히 전역했죠. 이후 복학한 저는 27이 되어 학교를 졸업했고 바로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취직하자마자 부모님이 선을 봐 결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손이 귀한 집안이기에 부모님께선 제가 빨리 손주를 보길 바라신 거죠. 그때는 그냥 뭐든지 다 제 맘대로 되던 시기여서 제가 오만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을 그렇게 실패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마침 사귀던 여자도 없었고 집안에서 알아봐준 선자리를 통해서 아내를 만났어요. 아내도 여유로운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허영스러운 티가 났지만 그때 저는 그것이 귀티라고 생각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아내는 매일같이 백화점을 다니고 돈 많은 아줌마들과 어울려 놀았습니다. 제 아무리 여유롭게 컸어도 늘 검소하신 부모님께 교육받았기에 그런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죠. 아내는 심지어 친정에서도 용돈을 받는 눈치였기에 처갓집에서 제가 얼마나 무능력해 보일까 싶어 자존심도 많이 상했네요. 그래도 부모님의 바람대로 아들은 빨리 생겼습니다. 결혼한 이듬해 바로 아들이 태어났거든요. 겉보기엔 튼튼하고 잘생긴 아이였는데 안타깝게도 몸이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선천적으로 심실혈관이 가늘다고 했어요. 긴 기간 검사비며 치료비며 돈이 많이 들어갔고 그 와중에도 철없는 아내는 습관처럼 제 몸 치장할 물건을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이가 아프고 저와도 사이가 안 좋다는 스트레스가 그대로 쇼핑 중독으로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그런 아내를 아무리 타박해도 고쳐질 리가 있나요? 오히려 잘해줘 보려고 했지만 힘들게 일하고 퇴근해서 집구석 꼴을 보면 한숨이 나와서 아내와 매일 싸우기만 했죠. 그렇게 힘든 생활이 이어지던 어느 날 화장실에 물이 새기 시작했는데 어디서 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동네 수리업자를 불러서 수리를 맡겼습니다. 당시 아내는 제 닭달에 못 이겨 씀씀이가 거의 줄고 오히려 궁상까지 떨던 시기였죠. 그래서인지 아니면 다른 불만이 있었는지 아내는 수리업자를 향한 의심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이런 일 하는 사람 중에 양아치가 많다던데 견적비만 비싸게 부르고 공사는 대충 하는 거 아니야? 수리업자는 아내의 큰 목소리를 애써 못 들은 척하는 것 같았고 괜히 제가 민망해져서 시원한 거나 가져오라며 아내를 밀어냈습니다. 그렇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지켜보지 않으면 대충 하는 것은 많이 겪어본 저 역시 옆에서 일을 거들 겸 수리하는 모양을 감시하긴 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일을 성심성의껏 한다는 게 잘 모르는 제 눈에도 보이더군요. 넉살도 좋아서 집이 참 좋고 아이도 귀여우니 행복하시겠다며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도 경계심이 풀어져서 그 양반과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한참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제 고향과 나이를 묻더군요. 그래서 고향을 얘기했더니 어쩐지 억양이 그런 것 같다라며 자기도 고향이 그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도 참 좁죠.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제 고향집 옆 동네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간에 산을 끼고 있어서 자주 왕래는 없었지만 그리 가까이 살던 사람을 서울에서 만나다니 인연이다 싶었죠. 그렇게 며칠이 걸린 수리는 아주 말끔하게 잘 됐고 업자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하고
부품도 꽤 갈았는데 비용은 처음 견적대로만 받았습니다. 아내 역시 더는 잔소리를 하지 않았고 며칠 동안 이야기를 주고받은 저와 그 업자는 고향 친구나 다름없는 사이가 돼 있었죠. 그래서 공사가 끝난 후 그 친구와 술을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물론 뒤에서 잔뜩 노려보고 있었지만 저는 모르는 척 그 친구와 집을 나섰죠. 술잔을 기울이며 동네 얘기도 하고 그 시절 좋았던 일이며 서울 올라와서 힘들게 고생한 얘기를 나누면서 간만에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친구도 저와 비슷한 나이에 서울에 올라와서 그 후로 쭉 일하면서 살았다 하더군요. 온갖 기술을 배워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집이 가난해서 힘들게 살았고 입 하나라도 줄이고 제 살 길도 스스로 찾고 싶어서 서울에 올라왔는데 술잔을 드는 손을 보니 온통 굳은 살 투성이더군요. 저 같은 샌님과 다른 남자다운 모습에 멋있다고 손을 축혀 세웠지만 한편으로는 연민의 감정이 들더군요. 솔직히 같은 고향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런 수리업자와 의기투합해서 술을 마실 일은 없었을 거라 생각하니 더 묘한 인연이다 싶었죠. 하지만 서로 간에 큰 접점은 없던 데다가 서로 사는 게 바쁘다 보니 그 친구와는 자주 만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냥 집에 있기 싫은 날 한 번 만나 술이나 한잔하는 사이였죠. 처음만큼 반갑고 신나지는 않았어도 그 친구는 사람을 편하고 즐겁게 하는 재주가 있어서 그런지 고단한 인생의 쉼표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 아내와는 사이가 여전히 좋지 않았고 회사의 재정 상태도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인지 공연히 성과 없는 야근만 늘어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회사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집에 들어가도 4살 난 아들은 저를 멀리할 뿐이었죠. 아무래도 와이프가 애 앞에서 제 욕이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아빠 밉다는 말을 습관처럼 했거든요. 저는 저대로 힘들고 지치니까 그런 아들과 놀아주기도 힘들었고 육아는 그저 애엄마가 잘할 거라고 생각한 게 화근이었을까요? 제 몸치장이 우선이던 집사람이 아이 교육을 잘할 리가 없었던 거죠. 아들 지훈이는 불량하고 버릇 안 좋은 아이로 자라는 것 같았어요. 답답한 마음에 친구를 불러 신세한탄을 하면 친구는 저를 위로해주곤 했죠. 그러다가 제 나이 33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셨고 고향에 계셨기에 자주 찾아가 뵙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들려온 비보에 정말 가슴이 아프고 후회가 되더군요. 부모님께서는 금술이 좋기로 동네에 유명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떠나시자 아버지는 그만 상심해서 입에 안 대던 술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서울로 떠나고 두 분은 소일거리로 농사지으며 살아가고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더욱 맘둘 곳이 없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성실하시던 아버지께서 술판을 찾아다니며 불량배와 어울려 도박을 하고 땅도 조금씩 팔고 있다는 말을 고향 어르신께 전해 들었네요. 그 소식에 저는 아버지께 서울로 오시라고 했죠. 아버지는 처음엔 제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연유인 즉슨 좋은 동업자를 만나서 땅을 팔아 서울에서 집 장사를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불안한 기분에 아버지를 말려봤지만 아버지가 제 말을 들으실 리 없었고 또 당신께서도 젊은 시절엔 잘 나가는 분이셨으니 믿는 구석이 있으시겠지 했죠. 하지만 그 일은 역시나 사기로 끝났습니다. 아버지는 시골에 손바닥만한 땅과 사시던 집만을 제외한 전 재산을 잃게 되셨죠. 이렇게 되니 또 아내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왜 아버님을 말리지 않았냐며 막말을 쏟아내는데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할 정도였죠. 외아들이라 유산이나 물려받을 줄 알았더니 이제 받을 것도 없으면 당신이랑 살 이유도 없어. 내가 왜 이런 궁상을 떨면서 살았는데? 그런 사람인 줄은 알고 있었으니 저는 거의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판국이니 아버지께서 다시 시골집에서 혼자 사시기로 한 게 오히려 다행일 지경이었죠. 정말 아이라도 없으면 갈라서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숨이 턱턱 막혔으니까요. 그래도 가정의 평화를 지켜야 하니 아내를 내버려 두었는데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모은 것 없고 기댈 것도 없이 그저 집 하나만 있었는데 아내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를 해 모두 날린 겁니다. 한창 주식을 많이들 하던 때라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까지 눈이 멀어 주변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갔던 것이죠. 심지어 아내는 손실금을 메꾸겠다며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놔서 빚은 산더미같이 쌓였고, 아이는 그때까지도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했기에 병원비까지 계속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사채 말고는 돈을 융통할 곳이 없었지만 차마 거기까지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많지도 않은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청해봤지만 역시나 싸늘한 거절뿐이었죠. 아내에게 어떻게든 해보라며 장인어른에게 부탁해보라고 했지만 아내는 친정도 요새 힘들다며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칠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끙끙 앓은 끝에 마지막으로 그 친구에게 아쉬운 소리를 했습니다. 어차피 그만한 돈도 없을 것 같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죠. 친구를 찾아가 한 번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영호야, 이러지 마라. 힘들면 진작 말을 하지.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내가 어떻게든 빌려줄게. 걱정하지 마. 하며 선뜻 그 큰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훗날 들은 얘기지만 저 때문에 꽤 큰 돈을 대출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속으로 이 친구를 조금 무시했던 저 자신이 부끄러워졌고, 친구에게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이 은혜는 잊지 않고 꼭 갚겠다고 고개만 연신 숙였습니다. 그 후로는 떠올리기도 싫은 기억이네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들게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상황이 그래서인지 제가 버는 돈의 거의 대부분은 빚 갚는 데 들어갔고 아내와는 계속 불화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고생한 끝에 42살이 되어서야 겨우 빚을 다 갚았습니다. 회사에서 빚과 아이를 생각하며 온몸 바쳐 일한 결과였죠. 그때쯤 아들도 다행히 건강해져서 또래처럼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바깥 활동도 무리 없이 잘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 불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더군요. 아이가 건강해지자 아내는 운동을 하겠다며 등산 모임에 나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퍽이나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등산을 다녀온 사람 신발에 흙 하나 묻은 것 없었고 땀을 흘렸을 텐데 진한 화장이 그대로더군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아내를 채근하자 아내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이건 늘 그랬죠. 본인이 잘못하고 본인이 화내는 게 아주 자랑인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저 역시 물러날 생각이 없었고 그날 우리는 심각한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회사를 다녀오니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더군요. 결혼할 때 받았던 패물이며 금반지며 돈 될 만한 물건은 다 싸들고 말이죠. 여기저기 알아보니 아내가 바람 피운 상대가 꽤 부유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무책임한 여자는 사고란 사고는 다 쳐놓고 제가 간신히 수습해 놓으니 저를 버린 거였죠. 진작부터 그러고 싶었을 것을 마땅한 남자가 없어서 벼르고 별렀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야속하게도 제가 아이를 찾아다니느라 정신이 없던 사이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니 정말 하늘이 원망스럽더군요. 너무 상심했던 저는 아버지처럼 밥 대신 술로 살며 도박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겨우 빚을 다 갚고 미래를 위해 조금씩 한 푼 두 푼 모아오던 돈까지 순식간에 탕진했죠. 삶의 목표가 없어진 저는 무단 결근을 했고 회사에서도 결국 잘렸습니다.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서 젊은 시절엔 그래도 꽤 많이 벌던 잘 나가던 저였는데 몰락하고 가족을 잃고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괴로워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나 죽을 만큼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죠. 그렇게 혼자만의 속풀이를 하고 난 뒤 힘겹게 집에 기어들어가서 술기운에 잠들어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방문을 거의 뜯을 듯하며 급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잠에 취한 제 뺨을 때리며 제 기색을 살피더니 죽으면 안 된다고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아무래도 친구는 그 전화에 제가 걱정되어 달려온 것 같았죠. 그 순간 술기운에 정신이 몽롱한데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세상 천지 다 나를 버렸는데 그래도 너만은 나를 이렇게 걱정해 주는구나 하는 마음이었죠. 결국 저는 친구 앞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신세 한탄을 늘어놓았고 친구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함께 일을 해보자 하더군요. 이렇게 힘들 때는 몸 쓰는 일이 되려 도움되기도 한다면서 말이죠. 그렇게 그 녀석의 호의로 친구를 따라 집수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삭막한 사무실에 계속 앉아 컴퓨터만 보는 것보다 이렇게 몸을 쓰고 땀을 흘리는 일을 하니 정신건강에 더 좋은 것 같더군요. 하다 보니 몸이 정말 고되고 가끔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보너스도 많이 줬기에 그 돈을 보며 위안을 삼았죠. 그러고 보니 이제는 제가 친구를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있더군요. 처음에 만났을 때 우리를 생각하니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음도 조금씩 찾아가고 있었지만 언젠가부터 일이 너무 힘들다는 핑계로 성실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집이나 가게에 드러누워 쉬는 일이 많았죠. 그럴 때면 친구는 쉬라고 하고는 혼자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사장의 지인 찬스였던 거죠. 그렇게 유야무야 일을 하며 47살이 되었는데 갑자기 친구의 낌새가 이상해진 겁니다. 늘 허름한 작업복과 오래 입어 다 다른 사복 몇 가지만 걸치던 친구가 전에 없이 양복을 사고 저녁이 되면 일을 일찍 끝내고 외출을 했죠. 저는 이제야 친구에게 여자가 생긴 건지 의심이 됐습니다. 녀석에게 물어보니 말끝을 흐리며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고 혼자 좋아하는 거라면서 웃기만 했습니다. 제대로 얘기해주지 않는 친구에게 섭섭했지만 이 녀석은 들떠있기만 할 뿐이었어요. 자연히 저와 자주 즐기던 술자리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서 빈둥대고 있는데 일을 마치고 돌아온 친구는 누워있는 제 눈치를 살피더니 빠르게 가게를 나서더군요. 또 그 여자를 만나러 가나 보다 하던 저는 짓궂은 생각이 들어서 친구의 뒤를 몰래 밟아봤습니다. 그날따라 너무 궁금하더군요. 그리고 친구는 어느 찻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친구의 맞은편에 누군가 앉아있는데 친구의 뒷모습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죠. 10분 정도 됐을까?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재미가 없어 그냥 가려고 하는데 친구가 일어섰고 돌아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친구와 마주 앉아있는 사람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아내가 친구와 나란히 찻집에 앉아있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친구가 따라다닌 여자가 내 아내였구나. 제게 말해주지 않고 회피하던 친구의 모습과 바람나서 아들을 데리고 저를 버리고 간 아내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곧 친구가 문을 열고 나왔고 아내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쳤습니다. 친구는 저를 발견하고는 어안이 벙벙해서 그런 게 아니라며 저를 잡아 끌었고 아내는 기막혀 하면서 저를 째려보더니 뒤돌아서 차갑게 걸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바로 아내를 뒤쫓으려고 했지만 저보다 힘이 센 친구가 우악스럽게 저를 끌고 가게로 들어갔죠. 저는 여전히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화를 내고 있었고 친구도 저를 말리다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영호야, 나를 그렇게 못 믿냐? 내가 왜 네 아내랑 바람이 나냐? 저런 여자는 트럭으로 갖다 줘도 싫다고 했잖아. 내가 만나는 여자는 다른 여자야. 너도 아는 그 기사식당 여사장이라고. 저는 그럼 어째서 네가 애엄마랑 만난 거냐고 씩씩거리고 있었고 친구는 한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에 너 편의점 갔을 때 네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어. 애엄마라고 뜨더라고. 안 받으면 또 나중에 너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서 내가 우선 받기는 했는데 뭐라 할 말이 딱히 없는 거야. 너랑 일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저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데 이제 갓 면허를 딴 아들이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그동안 양육비 푼돈이나 줬지 애비 노릇한 건 없으니 3천만 원을 보내라고 하더라. 그 소리에 친구는 순간 욱하는 마음에 화를 냈고 합의금 그거 보내줄 테니 앞으로 저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알아봤자 또 술독에 빠지겠다 싶어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요. 그래서 오늘 돈도 줄 겸 한 번 더 못 박으려고 아내를 만난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너 여전히 힘들어하고 정신이 불안정하잖아. 또 돈 때문에 고민하고 민망해할 게 뻔하니까 그냥 내가 끝내려고 한 거야. 나중에 더 시간이 지나거든. 그때 술이나 잔뜩 얻어먹으려고 했지. 주제 넘었다면 미안하다. 덤덤하게 말하는 친구를 보니 정말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를 했습니다. 세상 이런 친구가 또 있을까요? 친구는 그런 저를 일으켜 세우며 저번에 빌린 돈도 다 갚았으니 한 번 더 믿어주는 거라며 또 갚으라고 넉살 좋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와 술 한잔 하다가 조금 술에 취한 제가 친구에게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냐고 물어봤죠. 근데 저보다 더 취한 이 친구가 놀라운 얘기를 하더군요. 넌 내가 기억 안 나는 것 같지만 난 고향에서 널 만난 적이 있어. 너희 집에서 잔치할 때 갔었거든. 우리 집은 너무 가난했고 형제 많은 집의 늦둥이라 그런지 항상 배를 골던 때라 너희 집 잔치상이 너무 맛있더라. 어른들은 혀를 차면서 걸신 들린 애마냥 음식을 먹고 있는 날 거지 취급하는데 네가 물을 떠다 주면서 내 친구라고 네가 초대한 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랬는지 집에 갈 때 너희 어머니가 음식도 싸주셨어. 집에 가서 먹으라고 말이야. 난 그때까지 그런 따뜻한 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 너희 가족이 내 인생에서 처음이었지. 그 기억이 집에서 사랑도 못 받고 늘 농사 짓느라 친구도 없이 자란 자신에게 소중한 디딤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긴가민가 하기도 했고 확실하지 않아서 말을 안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하다 보니 확실해졌지만 대수롭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굳이 말하기엔 창피해서 말을 안 했다며 얼굴을 붉히는 겁니다. 저는 전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옛일인데 그런 사소한 일을 계기로 만나서 이렇게 먼 타지에서 다시 만나 인연이 되다니 세상 일은 정말 알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평생 만날 일 없을 것 같던 이 친구를 우연히 만나서 큰 도움을 받고 친구로 잘 지내게 돼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친구의 얘기를 듣고 있으니 저도 그 정이라는 게 그리워서 아내와 아이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20살 넘을 때까지 최소한의 도리로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줬건만 아내는 아이를 잘 보여주려고도 하지 않았고 아들도 절 만날 생각이 없는 것 같았죠. 부모님도 제가 이룬 가족도 모두 잃고 가진 것도 없는 저는 이제 그 어린 시절의 친구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친구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던 저를 깊이 후회하며 이제 정말 멋진 사람이 되어서 친구와 재미나게 열심히 살아보자 마음을 먹었죠. 오로지 앞으로의 삶을 위해 다소 무리했지만 채소 장사를 시작했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신선한 채소를 떼다가 늘어놓고 서비스도 잘 주며 친절하게 동네 장사를 한 끝에 먹고 살 만큼은 벌 수 있게 됐습니다. 가게가 좀 안정되고 난 뒤 이제 친구와 함께 동업을 하고 있죠. 친구도 이제 힘들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몸쓰는 일 대신 장사를 하니 그래도 한결 낫다더군요. 사실 저희가 동업을 시작할 즈음 친구는 기사식당 여사장과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친구의 짝사랑으로 따라다닌 줄만 알았는데 정말 마음이 놓였죠. 저는 친구에게 빌린 돈을 그간 다 갚았고요. 축의금도 넉넉하게 했습니다. 친구는 그 착하고 고운 식당 사장님하고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외로워진 것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는 만나는 여자가 있거든요. 아주 현명하고 아리따운 사람이죠.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젊은 날 많이 힘들었던 만큼 앞으로는 꽃밭만 펼쳐져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저의 가족 같은 친구와 제 사랑 그녀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매일 보내세요.